네, 지금부터는 원로 헌법학자 모시고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원로라는 말을 듣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럼 현역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예, 현역 법학자 선생님, 헌법학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법원 예규로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렇죠. 예, 재판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 재판이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하는 그 직위원 판사 하는 방식으로 1년이 지금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두 법안의 이제 세트 플레이로 이 고비를 좀 넘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선생님께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지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 올려놓은 이 법안이 실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째, 위헌이냐 아니냐. 사실 어떻게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장이 예규로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 네. 라는 것과 국회가 법률로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담 재판부를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사법부라는 말이 없죠. 이 법원은 국회 300명으로 하나의 의사를 내놓는 국회라든지 또는 정부의 수장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그 정부 행정에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와는 다르게 3,200명, 뭐 3,300명 가까이 됐는데요. 그 법관들이 3,300개의 의견을 내어놓는 그런 그러니까 그 뭐 아주 작은 조직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재판의 독립. 그렇죠. 재판과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독립의 대상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입니다. 여기에 대법원장이 예규로서 어떤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사법의 독립 내지는 법관의 독립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것조차도.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법원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뭐 그것을 대법원장이라는 하나의 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더욱더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원 특히 이제 대법원장이든 법원 행정처장이든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에 위배되지 않고 국회가 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에 위배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전국 법원장 회의의 결론이라든가 이것은 자기들이 하면은 로맨스고 국회가 하면 불륜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 똑같은 잣대로 보면 그 전혀 위헌일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내란숙의 윤석열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태도를 보아할 때 반성하는 기미가 1도 없고. 참여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내년 1월 18일이면 구속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 가운데 지난 그 3월 7일 날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3월 8일 날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즉시 재판 중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헌 심판을 이제 그 위헌 법률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작년 3월, 그러니까 올 3월 7일처럼 내란숙의 윤석열이 튀어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뭐 위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위원 논란을 국회가 자초했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죠. 네. 사실 내란 종식이라는 관점에서 내란 재판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판단하는 거,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거, 그와 더불어서 그 판단에 국민의 신뢰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논란은 어떻게 보면은 긁어부스럼이죠. 그러니까 내란 재판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논란을 자꾸 하면서 내란 재판을 특정 정치 세력의 의사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불신을 지금 자꾸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거든요. 이게 사실 헌법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정치 공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위헌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더라도 불복할 수 있는 여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왜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12.3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엄밀히 본다면 우리 국민이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지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맞습니다. 됐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대통령이든 그렇지 않으면 국회든 또는 법원이든 헌법에 위반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항해 왔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항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직위원 재판부가 조금 뭐 이상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은 그 폐해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죠. 의지도 있고. 또 그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다음에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것이거든요. 물론 직위원 재판부가 지난 3월 달에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을 석방시켰던 그런 과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정말 직위원 판사가 석방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던 그게 더 큰 과오가 아닌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비호라는 표현이 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관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석방시킨 것이지. 저는 뭐 직위원의 그 결정은 그냥 막 아주 간단한 뭐 방아쇠 당기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1월 달에 예정돼 있는 1심 선고 뭐 그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늦어도 2월 달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뭐 지금 외환죄로 다시 기소가 돼 있는 만큼 그 구속을 갱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재판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훼손시킬 여지가 있는 이런 전담 재판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항소심부터는 새로운 이제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좀 제대로 된 체제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법률 소도 안보하는 거 그거는 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내란 재판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된 재판 절차를 바꾸어내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재판부터 항소심부터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오늘 뭐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통해서 새로운 수정안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위헌 논란이 있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제 추천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3인 헌법재판소에서 3인 이렇게 하는 것을 뭐 법학자 뭐 로스쿨 교수협의 뭐 등등 이제 그 교수단체로 바꿔서 하면
위헌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입장인데요. 네, 그렇죠. 교수님 헌법학자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헌 소지가 없어집니까? 똑같죠. 똑같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법원 외부의 인사가 법관의 사건 그 사무 배정에 관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법원 외부의 법무부 장관이든 또는 다 뭐 똑같다. 현재 사무총장이든 예. 그렇지 않으면 법학자든 똑같잖아요. 예. 다 외부 인사다. 네, 외부 그러니까 인사이기 법원의 때문에. 입장에서 보면은 싹 다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네. 다른 말로 하자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예. 그 어떤 구조든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만들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고 싫다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들이 법원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전국에는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라도 이 재판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국민적 총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당연한 국회의 권한이고 네. 국회의 그 의무죠. 예. 뭔가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부가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법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 예. 그런데도 이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의 그 이제 이 법조 관료 체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자기들의 아성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 어떤 그 간섭이나 개입도 거부하는 예. 철저하게 반민주적인 조직으로 지금 법원이 예. 그 뭡니까 변형되고 있는 거죠. 이 매우 심각한 근데 뭐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이제 구축되어 온 질서가 총화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지금 사실은 약간 외통수에 걸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직위원 판사 진행하는 게 이상하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이 윤석열 내란 수계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고 나머지는 싹 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비위 사실도 있어요. 룸사롱 접대를 뭐 300만 원씩 받았는데도 이 재판을 계속 업무 배제를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를 믿어달라, 사법부를 믿어달라, 그리고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만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리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별도의 재판을 신속하게 그리고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지혜를 낸 건데 지금 약간 외통수에 걸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뭐 제도적으로는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저는 뭐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일 리는 없다. 위헌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한 그 규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사법권을 뭐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든 형식적 의미로 해석을 하든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질적인 의미는 사법권은 바로 재판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한다. 네. 형식적 의미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법 체계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법권이다라는 보는 입장인데요. 전자는 당연히 재판 외에 다른 뭐 사무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법 행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법원이 아닌 국회가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제 형식설에 의하더라도 형식설은 기본 밑바닥이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니까 사법 조직 법원의 권한인지는 국회가 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 어떤 논의에 의하더라도 지금 법원 측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근거도 없고 법리적인 근거도 없고 또는 정치적인 의미도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그 카르텔을 뭡니까 보존하기 위한 그런 술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판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좀 말해서 그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최선이다. 사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참여연대에서 그 의견서를 냈는데요. 의견서 말미에 그 이제 부과한 의견이 뭐냐면은 가능한 한 만장일치로 결정해달라.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나뉘게 되면은 뭐 7대2, 8대1로 나뉘게 되면은 그 반대 의견에 빌붙어서
뭔가 저항하는 세력이 생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인데요. 사실 그런 논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아주 중대한 국사범이고 대통령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의 논의들이 쪼개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살짝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획책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이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이유는 없다. 조금 뭐 깝깝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외통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내란 종식의 과정이 너무 편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내란 종식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 범죄이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의 문법에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홍보, 교육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치권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번 그 내란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내란이 일어나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바로 특검이 만들어져서 사법 처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만 집중시켜 놓고 다른 과정은 전혀 하지 않는 이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특검과 법원만 쳐다보고 특검과 특검의 수사 내용 브리핑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생중계 물론 이제 그것도 안 돼 가지고 답답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법을 바꿔서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그 이외에 나머지 과정은 없네요. 근데 그나마 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헌법소업 TF 만들어서 이제 승진 인사에 반영한다. 뭐 이런 사실 정도?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진상 규명의 차원보다는 인사 참고 자료를 만들겠다는 거죠. 인사 참고 자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징역 몇 년을 받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내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누가 관여를 했고 이런 내란이 가능하게 됐던 사회 제도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어떤 세력들이 이 내란을 지지하고 있고 어떤 세력들은 반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작업들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내란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 다음 날 해제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자면은 조이대의 그 뭡니까 이재명 그때 그 파기환송 사건. 뭐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는 일종의 내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조이대가 내란에 가담한 증거로 볼 수밖에 없는. 가담한 증거라고 뭐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는 내란의 한 부분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란의 한 부분으로 조이대의 파기환송을 다뤄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이 조이대라는 사람은 왜 그런 식의 무리함을 했을까?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세력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돼야 되는 거죠. 하나도 규명된 게 없습니다, 선생님. 그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그 내란 종식 특별법을 만들자. 내란 종식 특별법. 그래서 진화위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는 어떤 그 범사회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서 진실 규명하고 책임 소재들을 밝히고 그래서 책임도 사법적인 형벌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도 있을 것이고 행정적인 책임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책임도 있을 겁니다.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책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밝혀내자.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바꿔내자. 예를 들어서 법원이 저렇게 엉터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 이제 법원 행정처라는 그런 막강한 조직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을 혁파하자라는 논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헌법을 바꾸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 대통령이 무도한 행위를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 외에는 헌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에게 권력을 주자. 헌법을 바꿔서 뭐 국민 발안이라든지 국민 소환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의회 같은 그런 논의의 과정들을 만들어 두는 거. 네. 그래서 국민들이 헌법적으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는 내란 종식의 한 방식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절차들을 만들어냈어야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전혀 그걸 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내란 재판만 쳐다보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그 이제 내란 종식 여부를 결단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 전국의 주도권, 내란 종식의 주도권은 법원, 그것도 전체로서의 법원이 아니라 지휘기원이라는 예. 한 판사의 그 생각에 매달아 놓고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사건인데 그 이제 내란을 통해서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면서 좀 더 나아진 사회, 나아진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이 고민을 할 시간에 예. 모든 국민들이 지기현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 그 역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죽비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이게 머리가 환해지는데요. 지금 언론도 그 시시각각 전달되는 지규현의 판사 진행위원 물론 이제 그것도 물론 팔로우하고 저희가 모니터해서 보도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내란 특별법이 지금 전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그 21세기 들어가지고 두 번째 시민혁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는 촛불혁명이고 또 하나는 이제 빛의혁명인데 두 번의 혁명을 그 겪었지만 일단 다 뭔가 끝난 것 같고 일상을 회복했는데 뭔가 잘 손에 잡히는 개혁의 과제, 혁명적 과제랄까요? 아, 뭐가 완수됐구나. 아니 여전히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건 뭐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많은 시민들께서 너무 답답합니다. 뭐가 된 겁니까? 예,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보면 국회 차원에서 내란특별법, 그 다음에 이제 진실위원회 같은 큰 국가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책임자 처벌도 해야 되고, 근데 이 과정이 완전히 비어 있다 지금. 그렇죠. 예. 아, 심각하네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행위를 막아냈던 국민의 힘. 네. 우리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그러죠. 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 보존하고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지금 전혀 없죠. 사실 지난 그 2016년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나왔던 우리 국민들의 힘, 그 엄기호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광장에서는 큰 목소리를 냈지만 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계속 우울한가? 광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계속 어린 거죠. 이 상태를 바꿔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하다 보니까 윤석열과 같은 그러한 무도한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그 무도한 국민들을 내쳤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적어도 지난날의 잘못은 반복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상에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헌법을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 또는 정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논의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큰 틀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좀 필요하고 그렇죠. 뭐 원탁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정당 사회단체들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사회의 비전은 뭐고 어느 방향으로 국가 발전을 가져갈 거냐. 지금 날로 극우들의 준동은 점점 거세어지고 말도 안 되는 차별 뭐 주장을 하지만 지금 차별금지법 하나도 뭐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전부 을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마당에 어떻게 을의 일상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장에서는 목소리가 우리는 언제나 크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울하다. 엄기호 사회학자의 얘기죠. 그 이야기를 다시 또 그 내란 재판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법원은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위헌이니까 반대한다는 말만 하지. 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아무것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법원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예. 있거든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법원 전체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봐야 법원 되겠죠. 전체의 문제. 예. 침묵하고 있는 법관들이 더 문제인 거죠. 동료 법관들이. 네. 사실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예.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것 이거는 조의대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의 한 조직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법관들 개개의 법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 뭐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순응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깨쳐내야 되느냐. 네네. 법원 내부에서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외부에서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네. 우리 법원들이 과거처럼 대법원장 한마디 하면은 3,300명 법관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네. 이런 잘못된 구조를 깨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네. 이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그 법원 행정처가 수직 구조를 가지면서 인사, 예산, 행정 이걸 전부 그 통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더가 각급 법원장을 통해서 각급 판사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검찰 그 각급 판사들에게는 그 직위원도 속하게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위원회 조직으로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것도 또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강고하게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대법원장이 재판권과 동시에 네.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네. 혹시 대한민국만 이렇습니까? 아마 일본도 그렇긴 한데요. 일본하고 많이 고쳐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그 유신 체제 이후 이 대법원장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화되거든요. 전 그 법관들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이 대법원장 권력을 보충해주는 법원행정처라는 거대 조직을 이제 만들어둔 거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혁파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것도 사법권의 독립 침해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행정위원회와 같이 외부 인사가 들어와 가지고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 헌법에서는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했거든요. 네. 그런데 법관 전보 발령은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전보 발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하고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전보 발령은 헌법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임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이제 인사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사 행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규정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법률로서 다른 구조 절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위헌이니 이런 논의들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법관들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헌법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법관들이 특히 그 법원행정처의 보좌를 받는 대법원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죠. 가장 반헌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시 좀 돌아가서 그 이렇게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말고는 다른 해법이 있겠냐. 조희대 코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일종의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시는 형법학자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방법이고요. 탄핵이라는 방법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게 대통령은 2명이나 탄핵했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판검사는 탄핵을 못 해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선생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헌법학자인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판검사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라는 거는 일종의 특수한 징계 절차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록은 동색인가 봐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될 정치권이 해줘야 될 조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내란종식 특별법을 만드는 거.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조기현의 입만 쳐다보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지나치게 과대해진 사실 그러니까 그 내란 종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법원에다 맡겨놓은 거 요즘 시체말로 전문용어로 하자면은 정치의 사법화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서 극도의 그 권력, 절대 권력으로 절대 반지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 사법 권력들을 좀 더 민주적으로 털어내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책무성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국민들이 직접 개입을 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절차들 그 절차의 대표적인 제도가 사법행정위원회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원 행정처라는 막강한 조직들을 혁파를 해서 사법행정위원회와 같이 사법체계 또는 사법행정체제를 민주적으로 그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 요거는 또 다른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끝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그 통과하면 바로 위헌 심판을 걸어서 재판 중지가 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매우 낮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사위 통과된 안에 의하자면은 그러니까 1심의 경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송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위헌 심판 제청을 할 리는 없어요. 자기가 이송을 하다면 자기 결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로 그 이제 이송이 되어서 그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그 위헌 제청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경우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의 존재 근거가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거든요. 존재 근거.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근거인 법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이니까 심판 헌법 헌재가 심판해 주세요라고 제청하는 것은 자기 부정행위죠. 자기 모순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법관들은 재판부에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기피 신청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체로 상당히 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뭐 법리상으로 좀 상당히 그 엉켜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설령 위헌 제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만에 하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재판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위헌 제청하면서 그 윤석열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법원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을 변형시키고자 노력하는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뭐 최후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막아냈거든요. 그런 국민들이 과연 이 사법 체계를 내버려 둘 것인가? 저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과 더불어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1년의 과정은
과거 2016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그 사회 개혁 과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처럼 사법이 아주 그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헌법 개정 작업이 그 한 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길을 열어 나가는 거 그게 지금부터라도 시작돼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합니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우리 국민들이 전 사회적인 어떤 사회 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좀 새롭게 판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선생님 종종 모시겠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못 모셨는데요. 네, 나오실 아니, 거죠? 제가 좀 원래 좀 부끄러움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하고 싶은 말도 다 못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